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다툼이나 폭력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불안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서서히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들을 그저 일상적인 관계의 어려움이겠거니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교묘하고 은밀하게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대는 큰 소리로 싸우거나 극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개처럼 스며들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현재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가 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은 분들에게는 따뜻한 이해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10가지 숨겨진 신호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억의 공백입니다. 상대방과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겪을 때 우리의 뇌는 그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치 상자에 담아 마음 한구석에 밀어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하지만 이 기억의 공백은 마치 내 인생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이 사라진 것처럼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세세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지?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혼란과 의심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감정적 착취는 당신의 뇌의 과부하를 일으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기억의 공백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과거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무게가 없는 새로운 긍정의 기억들로 앞으로의 날들을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강박적인 곱씹음입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과거의 사건과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와 같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끝없이 자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미래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해답을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곱씹음은 혼돈 속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마음의 생존 방식이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을 학대의 기억 속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이 생각의 고리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서적 조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일이나 공부는 물론이고 책을 읽거나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전부 고갈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가 현재에 머무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정서적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은 트라우마를 겪으면 항상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차분하게 생각하고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안개가 거치길 원한다면 스트레스의 근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개가 거치면 당신의 명료했던 사고와 집중력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행동이 상처가 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에게 늘어놓으며 애써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판단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믿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분노나 침묵, 교묘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눈치가 상호 존중과 조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곳에서의 눈치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나의 필요와 감정은 철저히 억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깊은 무력감과 정서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 나의 평화를 희생해왔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성취를 통해 마침내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이나 다른 활동에 광적으로 몰두합니다. 특히 성취와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인정과 칭찬을 마치 대단한 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력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치유와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인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지나친 방어적 태도입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는 평범한 말이나 질문에도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려 듭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평가에 익숙해지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과잉 경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지,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특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 가치관까지 따라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 설명하는데 학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은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처 방식이지만 점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체성을 잃게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너 요즘 그 사람 말투랑 비슷해졌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당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썼던 가면과 당신의 진짜 얼굴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신호는 비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것이라는 두려움, 혹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고립감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관계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부끄러운 속사정을 드러내기보다 혼자 감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쌓아두는 것은 잠시 동안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불안과 단절감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는 것, 그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하게 당신의 가치가 오직 자신들의 인정과 허락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10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너무나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이제 당신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조종과 통제가 아닌 존중과 친절함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다툼이나 폭력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불안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서서히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들을 그저 일상적인 관계의 어려움이겠거니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교묘하고 은밀하게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대는 큰 소리로 싸우거나 극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개처럼 스며들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현재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가 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은 분들에게는 따뜻한 이해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10가지 숨겨진 신호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억의 공백입니다. 상대방과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겪을 때 우리의 뇌는 그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치 상자에 담아 마음 한구석에 밀어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하지만 이 기억의 공백은 마치 내 인생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이 사라진 것처럼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세세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지?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혼란과 의심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감정적 착취는 당신의 뇌의 과부하를 일으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기억의 공백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과거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무게가 없는 새로운 긍정의 기억들로 앞으로의 날들을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강박적인 곱씹음입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과거의 사건과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와 같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끝없이 자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미래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해답을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곱씹음은 혼돈 속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마음의 생존 방식이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을 학대의 기억 속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이 생각의 고리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서적 조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일이나 공부는 물론이고 책을 읽거나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전부 고갈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가 현재에 머무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정서적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은 트라우마를 겪으면 항상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차분하게 생각하고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안개가 거치길 원한다면 스트레스의 근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개가 거치면 당신의 명료했던 사고와 집중력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행동이 상처가 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에게 늘어놓으며 애써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판단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믿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분노나 침묵, 교묘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눈치가 상호 존중과 조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곳에서의 눈치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나의 필요와 감정은 철저히 억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깊은 무력감과 정서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 나의 평화를 희생해왔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성취를 통해 마침내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이나 다른 활동에 광적으로 몰두합니다. 특히 성취와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인정과 칭찬을 마치 대단한 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력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치유와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인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지나친 방어적 태도입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는 평범한 말이나 질문에도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려 듭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평가에 익숙해지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과잉 경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지, 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특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 가치관까지 따라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 설명하는데 학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은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처 방식이지만 점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체성을 잃게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너 요즘 그 사람 말투랑 비슷해졌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당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썼던 가면과 당신의 진짜 얼굴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신호는 비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것이라는 두려움, 혹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고립감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관계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부끄러운 속사정을 드러내기보다 혼자 감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쌓아두는 것은 잠시 동안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불안과 단절감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는 것, 그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하게 당신의 가치가 오직 자신들의 인정과 허락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10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너무나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이제 당신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조종과 통제가 아닌 존중과 친절함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다툼이나 폭력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불안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서서히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들을 그저 일상적인 관계의 어려움이겠거니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교묘하고 은밀하게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대는 큰 소리로 싸우거나 극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개처럼 스며들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현재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가 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은 분들에게는 따뜻한 이해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10가지 숨겨진 신호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억의 공백입니다. 상대방과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겪을 때 우리의 뇌는 그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치 상자에 담아 마음 한구석에 밀어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하지만 이 기억의 공백은 마치 내 인생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이 사라진 것처럼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세세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지?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혼란과 의심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감정적 착취는 당신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기억의 공백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과거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무게가 없는 새로운 긍정의 기억들로 앞으로의 날들을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강박적인 곱씹음입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과거의 사건과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와 같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끝없이 자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미래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해답을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곱씹음은 혼돈 속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마음의 생존 방식이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을 학대의 기억 속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이 생각의 고리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서적 조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일이나 공부는 물론이고
책을 읽거나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전부 고갈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가 현재에 머무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정서적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은 트라우마를 겪으면 항상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차분하게 생각하고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안개가 걷히길 원한다면 스트레스의 근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개가 걷히면 당신의 명료했던 사고와 집중력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행동이 상처가 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에게 늘어놓으며 애써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판단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믿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분노나 침묵, 교묘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눈치가 상호 존중과 조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곳에서의 눈치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나의 필요와 감정은 철저히 억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깊은 무력감과 정서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 나의 평화를 희생해왔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성취를 통해 마침내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이나 다른 활동에 광적으로 몰두합니다. 특히 성취와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인정과 칭찬을 마치 대단한 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력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치유와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인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지나친 방어적 태도입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는 평범한 말이나 질문에도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려 듭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평가에 익숙해지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과잉 경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지, 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특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 가치관까지 따라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 설명하는데 학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은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처 방식이지만 점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체성을 잃게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너 요즘 그 사람 말투랑 비슷해졌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당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썼던 가면과 당신의 진짜 얼굴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신호는 비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것이라는 두려움, 혹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고립감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관계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부끄러운 속사정을 드러내기보다 혼자 감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쌓아두는 것은 잠시 동안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불안과 단절감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는 것, 그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하게 당신의 가치가 오직 자신들의 인정과 허락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10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너무나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이제 당신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조종과 통제가 아닌 존중과 친절함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다툼이나 폭력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불안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서서히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들을 그저 일상적인 관계의 어려움이겠거니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교묘하고 은밀하게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대는 큰 소리로 싸우거나 극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개처럼 스며들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현재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가 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은 분들에게는 따뜻한 이해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10가지 숨겨진 신호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억의 공백입니다. 상대방과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겪을 때 우리의 뇌는 그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치 상자에 담아 마음 한구석에 밀어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하지만 이 기억의 공백은 마치 내 인생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이 사라진 것처럼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세세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지?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혼란과 의심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감정적 착취는 당신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기억의 공백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과거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무게가 없는 새로운 긍정의 기억들로 앞으로의 날들을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강박적인 곱씹음입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과거의 사건과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와 같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끝없이 자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미래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해답을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곱씹음은 혼돈 속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마음의 생존 방식이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을 학대의 기억 속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이 생각의 고리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서적 조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일이나 공부는 물론이고 책을 읽거나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전부 고갈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가 현재에 머무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정서적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은 트라우마를 겪으면 항상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차분하게 생각하고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안개가 걷히길 원한다면 스트레스의 근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개가 걷히면 당신의 명료했던 사고와 집중력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행동이 상처가 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에게 늘어놓으며 애써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판단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믿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분노나 침묵, 교묘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눈치가 상호 존중과 조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곳에서의 눈치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나의 필요와 감정은 철저히 억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깊은 무력감과 정서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 나의 평화를 희생해왔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성취를 통해 마침내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이나 다른 활동에 광적으로 몰두합니다. 특히 성취와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인정과 칭찬을 마치 대단한 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력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치유와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인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지나친 방어적 태도입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는 평범한 말이나 질문에도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려 듭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평가에 익숙해지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과잉 경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지,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특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 가치관까지 따라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 설명하는데 학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은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처 방식이지만 점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체성을 잃게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너 요즘 그 사람 말투랑 비슷해졌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당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썼던 가면과 당신의 진짜 얼굴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신호는 비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것이라는 두려움, 혹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고립감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관계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부끄러운 속사정을 드러내기보다 혼자 감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쌓아두는 것은 잠시 동안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불안과 단절감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는 것, 그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하게 당신의 가치가 오직 자신들의 인정과 허락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10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너무나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이제 당신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조종과 통제가 아닌 존중과 친절함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충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다툼이나 폭력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불안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서서히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들을 그저 일상적인 관계의 어려움이겠거니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교묘하고 은밀하게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대는 큰 소리로 싸우거나